멘트. 좋은 시인은 시인이 대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얼마나 신선하고 새로운 언어로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너무나도 낯익은 것들에 길들여져 있어서 낯익은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지 못하고 기계적이고 관습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시인은 이처럼 관습적이고 기계적인 것들을 일깨워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재창조해내는 자이다. 자, 지난 시간에 역설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 비슷한 것으로서 반어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반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어는 실제와 반대되는 의미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왜 사실과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존 테레라는 표현처럼 반대로 이야기한다고 꼭 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자신보다 어린 자녀나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고 참 잘한다, 오히려 이렇게 반대되는 이야기 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실수이고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다고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말 잘해서 말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반어법은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 것보다 반대로 말을 해서 더 강한 인상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보다 반대로 말하는 것이 의미가 더 강하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표현법은 감정을 표현하는 시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꽃, 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자, 이 시는 우리나라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에서 어디가 반어법일까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게 바로 반어법입니다. 말 그대로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말이죠. 한국인의 말은 앞뒤 상황을 보고 잘 보고 끝까지 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바로 그게 여기서 김소월의 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것이 정말인지를 문맥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시의 분위기는 나를 떠난 님을 그리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것은 슬프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무 그립고 떠나서 슬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럴 때 이런 반어법을 쓴다는 얘기예요. 하나 또 봅시다. 농무 신경님.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자, 우선 여기까지 시를 봐도 우리는 여기서 점점 신명이 난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반어법이에요. 신명은 흥이나 멋을 얘기하는 말로 즐겁고 흥이 난다는 표현이죠. 점점 더 기뻐진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정말로 신명이 나는 상황인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상황을 보니까 뭔가 즐겁지 않은 상황들이 나타나지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여편네에게 맡기고 도축장에 오는 현실은 산업화로 인해서 쇠락해가는 농사의 현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명이 나지 않는 슬픈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시의 문맥은 그러는데, 자, 산업화가 되어 많았던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떠나고 농사는 돈도 안 되고 서너 명만 남게 되면 당연히 허탈하고 기분이 좋지 않지요. 그 마음을 오히려 점점 신명이 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반어법이에요.
자, 한 편만 더 살펴볼까요?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강산에 을숫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며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행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낄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자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자, 이 시에서는 수식어인 삼천리 화려강산의 이게 반어법입니다. 삼천리 화려강산이라 말은 애국가에도 나오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화려한 강산을 이야기합니다. 즉 매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지만 앞뒤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군사 독재가 일삼아지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영화 시작 전에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독재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극단적으로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재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 시의 중심부에 새들은 끼룩끼룩 하면서 날았다고 합니다. 그 모양이 꼭 지상의 존재들을 비웃는 것만 같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억압적 통치 체제의 그 시대, 시적 자에게 새들은 폭력과 위선, 억압과 굴종의 땅을 비웃으면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똑 떼어매고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죠. 시적 자아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새들처럼 이 땅을 떠나버리고 어디론가 훨을 날아가고 싶다고 하네요. 이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거죠. 이 땅을 내려다보며 낄낄대면서요. 자유로운 삶을 억압하는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력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자신에 대한 냉소와 체념이 진하게 느껴지지요. 시 제목을 다시 한번 음미해 봅니다. 이 땅에서는 평화롭게 살기 힘들어서 새들도 이 세상을 뜨는구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만 같다. 그런 시예요. 자, 이렇게 시인은 끊임없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빚어지는 부조리와 억압의 구조를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려는 그 시인의 쉰 목소리가 옆에서 들리는 것만 같죠? 바로 이게 반어법의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반어법을 찾고 해석하는 방법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첫째, 현재 상황과 반대되는 표현 찾기. 자, 시의 흐름을 보고 파악하다가 갑자기 지금 상황이랑 정반대의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동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분위기라든가 사건, 배경 등을 복합적으로 생각해내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같은 그런 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표현과 더 반대로 강하게 해석하기. 그리고 나서 그 표현을 반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시의 배경과 분위기에 일치하면서도 표현과는 반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황지우 시인이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그러는데 삼천리 금수강산은 정반대되는 표현이 이 시의 주제를 이루고 있죠. 이게 바로 반어법에 대한 효과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반어법을 사용해서 시 한 편 지어볼까요? 갈대. 태어날 때부터 슬픈 운명을 타고난 갈대는 평생을 늪에 빠져 눈물로 서걱이며 보내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고
한 생을 버텨낸다. 슬픔이 때로는 은비늘처럼 아름다울 수도 있다. 자, 이 시에서 마지막 연인 슬픔이 때로는 은비늘처럼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반어법입니다. 슬픔이 아무런대로 아름다울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은 이 반어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